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식해부스의 김종현입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폭풍처럼 무언가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거의 매일 음봉이 나타나면서 시세 탄력도도 없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종목별로는 어떤 이슈들을 짚어봐야 될지, 또 주목해볼 만한 리포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연준 의장, 버냉키 연준 의장의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과연 이 금리 정책, 테이퍼링을 단행할 것이냐, 단행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단행했죠. 시장이 원래 예상했던 것은 150억 불에서 50억 불 사이 정도, 이 정도였는데요. 정확하게 중간을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논조도 살펴보게 되면 시장에서 좀 환호할 만한 이슈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슈도 있는 굉장히 좀 중립적인 성격의 플렉서블한 굉장히 앞으로 유연한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금융시장은 이 테이퍼링의 시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는 30년물 금리도 있고 10년물, 5년물, 2년물, 단기물까지 굉장히 다양한 채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표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10년물이죠. 최근에 10년물이 이미 테이퍼링의 우려를 반영하면서 지난 11월 초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2.5%에서 지금 3%대 거의 턱 밑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게 되면 미리 선반영했으니까 이 금리의 상승이 좀 멈추지 않겠느냐, 전고점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3% 부근에서는 조금 멈추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 내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3% 턱 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금리가 이 테이퍼링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연준의 이 양적 완화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사던 채권을 안 사겠다라는 거죠.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이기 때문에 채권을 안 사게 되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 올라가는 수준이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버냉키는 3.2%에서 한 2.8% 정도라고 했었는데요. 그 2% 중반에서 3% 초반 사이에 수익률을 만약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종의 오버슈팅을 보인다면 채권 시장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지난번 고점이었던 3.1%를 강하게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향후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셔야 되겠죠. 특히 지표물뿐만 아니라 30년물 금리까지 동반 상승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 시장의 한 축이었던 주택시장의 상승 흐름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쪽에서는 향후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는 30년물의 금리 움직임, 그리고 기술적으로 전고점 돌파 여부를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금융시장의 반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선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율 시장의 변화인데요. 오히려 환율 시장의 변화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의 반등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최근에 달러의 움직임은 굉장히 정체된 양상으로 보임으로써 금리는 계속 올랐지만 달러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테이퍼링의 규모, 즉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규모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미리 조금 했었는데요. 예상대로 시장이 예상했던 150억 불보다 작은 100억 불의 양적 완화 축소를 함으로써 달러의 움직임은 탄력적이진 않지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러의 이 조금의 강세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그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로 움직임입니다. 그동안 유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바닥을 쳤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강세로 간다라는 신호를 주자마자 급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38에서 1.36까지 급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움직이고 있는 통화는 바로 엔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엔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엔화는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달러는 최근에 평활한 모습이었고 유로는 강세였고 엔화는 약세가 진행되는 분위기였는데 테이퍼링을 단행하자마자 달러는 박스 하단을 치고 반등을 시작했고 유로는 박스 상단에서 급격하게 떨어졌고 엔화는 그렇지 않아도 약세였는데 약세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 엔화의 두드러진 약세, 유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강세에서 이탈하는 모습, 반대로 달러는 최근 굉장히 답답한 보합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이런 환율 시장의 변화가 여전히 선진국 시장을 선호하게 만드는 움직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로화의 최근의 강세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로화 강세를 염두에 둔 자금의 환수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유로캐리라고 하는데 유로존의 금리가 워낙 낮고 또 해외 쪽도 금리가 워낙 낮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빠져나갔던 돈들이 최근에 유럽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 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돌아오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 안에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마자 유로 쪽에서 돈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과정으로 하나를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엔화는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앞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감으로써 국내 기업들에게는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실제로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워낙 트라우마가 많았기 때문에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그런 여건에 놓여있지 않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진국 자산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 매매 동향인데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쪽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의 변화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달러 강세 그리고 선진 시장의 빠른 환율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이 정체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무엇이 가장 강세를 보였냐. 은행 업종이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은행 업종도 다시 전고점 수준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미국의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가 늘어나면서 향후 수익성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단 하루 만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지금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을 했지만 예상보다 작은 규모였고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반등 근거는 테이퍼링을 앞으로 계속 내년에 이제 8번 정도 FOMC가 남아있는데요. 8번 FOMC마다 100억 불씩 꾸준하게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줄이는 만큼의 다시 은행업종에 돈을 돌릴 수 있는 뭐 지준율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마이너스로 보낸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은행업종의 수익성을 좀 보장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실제로 이번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분위기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눌렸던 은행업종의 흐름이 폭발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신용이 늘어나면서 은행업종과 함께 카드업종의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은행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잡아나갈 수 있는 금융업종의 흐름이 좋아짐으로써 미국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 EM이 뭐냐면 이머징 마켓 펀드입니다. MSCI 이머징 마켓 펀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날 발표하자마자 테이퍼링 100억 불을 발표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그 다음날 바로 제자리로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머징 마켓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달러, 유로, 엔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마구 변하니까 아직도 제자리 찾지 못하고 변동성 구간이라는 거죠. 물론 삼각형 안에 갇혀있는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으로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변동성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박스 하단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아래쪽으로 한번 확인하고 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약간은 부담스러운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증시 분류상으로 FTSE 분류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MSCI 분류상으로는 여전히 이머징 마켓이죠. 이머징 마켓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안 좋아질 경우 이것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 또 미국 MSCI를 추종하는 외국계 펀드들의 시각은 안 좋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기서 만약에 최근의 저점이 다시 한번 붕괴가 된다면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분석들을 보시면 다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시장이 좋아질 거다. 연말에 2100선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거래대금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 분석가들의 얘기가 단 한마디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번 이슈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다른 분석이고 뭐고 전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누구의 분석도 지금은 쉽게 예측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관건은 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함께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핵심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번 한 주 보여줬던 것처럼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으로 다가서고 일부 종목은 조금 사는 모습,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파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특정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도를 보일 경우 시장은 거래대금이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죠. 양적 완화 축소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날지, 실제로 얼마나 이 유동성의 양은 줄어들지, 유동성 장세의 성격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과연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의 실적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하나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1월 중순 이후 실적 발표 시즌에서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아마 시장의 흐름은 시장의 기대보단 상당히 낮아지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테이퍼링 첫 번째 양적 완화 축소에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점은 외국인들만 주목해보자. 나머지는 전부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시장의 흐름이 박스하단을 이탈하면서 아주 하락으로 급속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2000선을 급격하게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크게 분출하는 시세 흐름도 아니죠. 지수는 제한적인데 그 안에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홈쇼핑 같이 좋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좋았다가 안 좋아진 종목, 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추적해보면서 과연 어떠한 이슈가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 급격하게 하락했던 종목 있죠. 완성차도 밀렸지만 완성차 부품주들의 하락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나타나는 양상이었습니다. 좋은 추세를 보이다가 추세가 무너진 종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수급이 잠시 조금 훼손된 그런 종목군들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핫앤콜드에서 핫 종목으로는 자동차 부품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불타오르던 분위기가 이 통상임금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인지 점검을 해보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자동차 부품업의 최근의 흐름은 어떠하였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입니다. 표시되고 있는 그림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고요. 위쪽에 회색과 좀 더 옅은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양적인 증가를 하고 있지만 양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쪽은 어디입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드러나고 있죠. 회색 파트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완성차도 꾸준하게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부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품이라는 거죠. 결국 부품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해에도 비교적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중국의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동차 조립의 기술은 가장 먼저 확보를 했어도 자동차 부품의 대부분의 것들은 해외에서 수입해서 우리가 먼저 조립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 많은 제품들을 중국 내에서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핵심 부품들에 대한 또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주변에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핵심 자동차, 아주 좋은 하이엔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여전히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대기아차가 해외로 워낙 많이 퍼져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따라 나간 업체들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수출 물량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규모가 커지면서,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일정 부분 고정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모비스라든지 현대미화, 한라비스테온 공조, 만도 이런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동차 완성차의 지금 수익률이 10%대에서 9%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금 영업이익률도 5%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자동차 부품의 수익률, 영업이익률 3% 미만, ROE 10% 넘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ROE 10% 넘기고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5% 이상 가는 기업들이 꽤 생기고 있다는 것,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핵심 부품주들은 비교적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자, 모비스나 만도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연도별로 봤을 때 R&D, 연구개발비를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는데 전체 매출 대비해서 R&D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결국은 매출과 이익 규모가 꾸준하게 성장하니까 R&D 금액을 계속 늘려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R&D 규모를 꾸준하게 늘리면서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동차 부품 산업의 지금 현재 흐름은 전혀 나쁘지 않다. 문제는 통상임금인데 과연 이것이 실적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전경련이라든지 경총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믿으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의 입장은 무조건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볼멘 소리부터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뭐 계약직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뭐 제3 벤더 업체들의 직원들까지 끌어당겨서 우리가 이만큼 부담을 져야 된다. 우리는 못하겠다. 볼멘 소리, 뭐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물론 중소기업들 중에서 정말 힘든 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큰 그림에서 과연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그렇게까지 통상 임금 이 증가에 대한 타격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부품 산업의 향후 우리가 지켜볼 만한 상황들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신기술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자동차의 광고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광고를 보시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이미 다른 자동차에도 갖춰져 있지만 그동안 자기는 갖추지 않았던 그런 신기술들을 굉장히 이제 우리도 갖췄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동주차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이나 운전이 조금 미숙한 분들이 평행주차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차들은 준준형 C세그먼트부터 더 윗사양 그 차들은 이런 평행주차를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는 있지만 이 공간만 확보되어 있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 핸들을 돌릴 필요가 없죠. 나는 차를 브레이크만 밟았다 떼면 스스로 조향 장치가 돌아서 이렇게 평형 주차를 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됐고요.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많이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기술을 살펴보시면요. 자, 최근에 이제 기술, 차선 이탈 기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차선에서 이제 끼어드는,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에서 끼어드는 차를 미리 감지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 차가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차선을 벗어났을 때 조향 장치가 스스로, 핸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다시 원래 차선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됐고 해외차는 예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이건 뭐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면 일정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일정 속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어댑티드는 뭐냐면 차량 흐름에 따라서 속도도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많이 밀리는 데에서는 속도를 스스로 줄였다가 차가 또 앞으로 가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 뭐 볼보를 비롯한 최근 프리미엄 차량들에는 거의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차량에도 고급 차량에는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LSIS라고 해서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오는 것을 감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형차 이상에는 대부분 최근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들은 이런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자기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최근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동차 안에. 반도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센서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 이슈에 다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장담드리건데 2년 내 전기차가 주류로 올라올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5대 메이저 석유 메이저들과의 조율 관계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내연기관을 전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절대 전기차가 주류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연간 한 25,000대, 3만 대 정도 만들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무슨 짓을 하든 내비두고 있지만 테슬라의 생산량이 100만 대, 200만 대씩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업체에서 절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자동차가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분명히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주목받을 산업에 비해는 분명하지만 주류가 되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멀었다. 기반시설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기반시설을 만들 때 누구 돈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주목해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술들이 향후 1년 내에는 좀 더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품주들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현대기아차 성장률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수에서는 여전히 죽을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해외 쪽에서는 여전히 10%에서 4% 평균적으로 한 7%가량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 탄력은 분명히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만 성장할까요? 자동차 부품도 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전 세계로 공장을 많이 뿌렸죠. 공장을 많이 뿌렸는데 신규 공장이 건설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규 공장 어디에 만들어질까요? 중국에 하나 정도 더 들어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는 짓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미국과 가장 가깝고 미국의 주요 IT 제품이나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나가 있는 멕시코 쪽에 건설을 하나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도요타 같은 이런 범용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가를 더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보다는 미국과 FTA로 묶여있는 멕시코 같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더 현실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쪽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장으로 만약 한국 업체들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 부품사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초기에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멕시코에 가서 현대차, 기아차가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공장 짓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는 공작기계,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CKD라고 하는 반제품을 나르는 배가 필요하고요. 그럼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것은 글로비스나 현대유와 같은 현대차 공장의 기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와 관련되는 현대모비스, 현대유와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종목군들을 1년 내에 투자해 볼 만한 종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기간을 늘려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기술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적어도 2년 안에는 또 수익률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만도 같은 기업은 한라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급락할 때마다 물론 급락을 딛고 올라서는 강도를 보면서 주주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급락이 만약에 한라그룹이 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전 세계 2위 공조회사라고 볼 수 있는 한라공조 같은 회사들의 전반적인 높은 밸류에이션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GM이라든지 푸드라든지 세계 글로벌 밴더로 점점 납품처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핵심 종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현대차의 기반 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장기적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에 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인데 자동차 부품주에 영향은 없나요? 우리가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들 중에서 엔화 약세 연동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들 중에서는 오히려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엔화 약세에 전혀 연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엔화 약세라서 비싸게 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품이 그래도 일본 부품이나 독일 부품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 약세를 피해간다는 입장에서도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엔화 약세가 단기간에 110엔대를 넘어서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부담을 안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없다. 그때는 완성차고 부품이건 모두 한번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엔화의 움직임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05엔에서 110엔 정도까지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엔화 약세에 대한 충격은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일 거다. 오히려 완성차보단 그래도 부품이 낫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대차랑 기아차랑 반등했는데 나중에 사도 되지 않을까요? 아주 긴 관점이라면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현대차, 기아차는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에 2009년에서 10년, 2009년에서 10년, 10년에서 11년, 11년에서 12년 이때 연간 계속 10%, 20% 이렇게 성장해 왔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꾸준하게 10%를 유지해 나갔는데 이번 4분기부터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성장률도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밸류에이션을 계속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 평균이거나 시장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 그리고 통상과 관련돼서 현대차, 기아차도 춘투, 하투 정도의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사야 된다는 입장에는 저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를 선호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조정을 받을 때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품주들이 더 좋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급락하고 있는 종목군들, 지수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 많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 내에서 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인데요. 게임 포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과연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분기별 CJENM의 실적인데요. 자, 지난 2012년 이후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익이 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2013년 들어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게임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임 만약에 빼버리면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지난 3분기에 엄청난 적자였고요. 4분기에도 게임 빼버리면 적자가 커지거나 아니면 흑자가 굉장히 소폭 흑자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3년 전체로 봤을 때도 게임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 기업이거나 소폭 흑자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성장성을 부여를 해서 CJENM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을 크게 끌어올린 상황인데 이게 적자 기업이 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엄청난 속도로 갭다운을 해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CJENM이 지금 게임을 포기할 때인가? 이 부분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시 내용에서 봤을 때 공시에서 분명히 CJENM은 게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누군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건 언젠가는 분명히 게임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CJENM이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게임을 빼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쭉정 회사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결론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젊은 세대들은 최근에 응답하라 시리즈에 열광하고 있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꽃보다 할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특정 계층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건 나이 든 사람들이건 여행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방송 쪽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CJENM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해외 쪽의 사례를 보시면 우리가 좀 두드러진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S&P 500이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 S&P 수익률이 2배를 뛰어넘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해외에서 뭐냐면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CBS, 월트 디즈니, 뉴스코프, 타임워너 이런 대부분의 콘텐츠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수익률이 S&P 수익률을 2배를 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최근에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기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제 미국의 트렌드를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료 방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는 케이블이 절대적이었다면 케이블의 비중은 점점 줄고 지금 위성방송과 함께 IPTV, 즉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TV와 그다음에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TV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과거에 케이블 같은 거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케이블은 점점 줄여가더라도 다른 쪽으로 많이 돌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설명드렸던 그런 뭐 종목입니다만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하는 OTT 서비스 이런 것들의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도 늘고 있고 트렌드도 변하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면 기업별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에서 대표적인 케이블 사업자라고 하면 컴캐스트입니다. 컴캐스트 지금 한 사람당 내는 이익인 ARPU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가입자 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뭐 채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가입자는 왜 늘고 있을까? 이게 지금 케이블 시장 자체가 포화돼서 점점 이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넓혀가고 있냐면 컴캐스트 같은 경우 엄청나게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 사업자들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 사업자들을 지금 컴캐스트가 기존에 이제 큰 자본을 중심으로 계속 통합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IPTV나 위성TV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기들 케이블 자체를 이제는 덩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케이블 전체로 보면 덩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짜금짜금한 회사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덩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트렌드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자,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스카이라이프라고 봐야 되겠죠. 다이렉트 TV라고 하는 미국의 위성방송인데요. 위성방송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ARP 올라가고 있고 가입자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도 새로운 유료방송의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이 방송 쪽의 움직임들은 전반적으로 좋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쪽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내 흐름 보여주시죠. 자, 국내도 보시면 지금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유료 방송의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입자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과 트렌드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IPTV입니다. 위성방송과 함께 IPTV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고 디지털 케이블 TV도 서서히 늘고는 있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다른 것들 중에 제일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콘텐츠 비용 그리고 콘텐츠 비용, 지상파의 콘텐츠 비용 같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유료방송의 콘텐츠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유료방송의 시청 점유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SBS, KBS, MBC가 갖고 있던 이런 방송 장악력들이 최근 들어서는 순위에 올라가는, 그리고 이 검색어 순위에 올라가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케이블 방송 쪽에서 빅히트 치는 그런 TV들 혹은 뭐 종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빅히트를 치는 그런 컨텐츠들이 최근에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과 비슷한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CJ E&M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게임을 띄어내는 게 지금 당장은 굉장히 아플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뭐 띄어내지도 않을 거지만 띄어낸다고 하더라도 아프지만 향후에 방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베이스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이미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이 TV라고 하는 쪽 그리고 콘텐츠라고 하는 쪽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소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음식료 관련 그 업종이 제일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의류 신발 이런 것들도 뭐 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여가 관련한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는 먹고 사는데 바빴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여행 가고 돈을 쓰고 즐기고 이런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도표상에서 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겔계수는 절대 수치는 높아지겠지만 어쨌든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이 줄어드는 비중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 여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비들,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내구재라든지 소비재들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우리가 가고 싶은 여가는 뭐냐면 대부분 여행, 나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여가는 뭘로 하고 있느냐? TV를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뭐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 없다든지 회사에서 휴가를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로 인해서 자기가 여가를 많이 즐기고 싶지만 못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가 선호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컨텐츠는 TV라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TV를 이제 보는데도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돈을 쓰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VOD를 통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뭐 아직도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 TV라고 하는 쪽의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광고거든요. 이 광고 쪽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나라 조사업체에서 컨설팅 업체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14년도에 광고 시장이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시장이 좋아지는 시기를 보시면 2년 단위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왜 2년 단위로 좋아질까요? 2년 단위로 월드컵, 올림픽 계속 이렇게 거쳐 나타나게 돼 있죠. 올해 내년에 어떻습니까? 2014년에 초반에는 소치 올림픽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반에는 월드컵이 열리게 되죠.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전반적인 광고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도 전망치를 보면 광고 시장이 조금 살아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방송 수신료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방송 수신료 KBS에서만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KBS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고, 수신료를 현실화하겠다. 그래서 더 공익적인 방송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 방송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그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저 역시도 KBS가 수신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릴 만한 시기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방통위에서도 컨센서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근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함이니까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누가 수혜를 받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 그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광고 시장의 전체 시장을 보시면 2조 원이 넘는 시장인데요. 20조 원이 넘는 시장인데 이 시장은 KBS, MBC, SBS, CJNM 이 4개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KBS가 만약에 수신료를 올려받고 이 광고 시장에서 금액을 빼게 되면 이 금액을 누가 나눠 가질까요? 이쪽으로 온다라는 거죠. 물론 종편이라든지 그 밑에 다른 케이블 쪽으로도 일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실제로 파급력이나 영향력을 봤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은 SBS나 MBC, CJNN 같은 업체들이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상파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는 콘텐츠의 파급력을 본다면 CJNM도 광고 쪽에서 의미 있는 매출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콘텐츠 쪽에서 지금 잘 되고 있죠? 광고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2014년도에는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게임은 현재 지분율 변화로 인해서 지분법 이익으로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베이스만 깔아주면 이쪽에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이익이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에 급격하게 낮아질 하향될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좀 우려가 과도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VOD 매출인데요. VOD 같은 경우 누가 돈 내고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수치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광고 시장이나 전체 기업의 매출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특히 IPTV를 이용한 디지털 케이블 TV를 이용한 VOD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뭐 쿠폰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통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내고 이제 콘텐츠를 본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번들, 이런 묶음으로 파는 그런 VOD 상품을 사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CJ의 티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번들 제품들을 사는 분들도 분명히 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또 통신사를 이용한 번들 상품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컨텐츠 시장의 성장, 광고 시장의 성장, 방송 시장의 성장, 또 향후 수출 물량까지 고려해 본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재료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봅시다. 얼마 전, 목요일이었던가요? CJNM이 장중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게임 산업 포기설과 함께 하한가까지 밀리면서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저는 방송 시장의 움직임, 컨텐츠 시장의 움직임과 내년도 광고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3만원 이하의 CJNM 주가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얼마에 끝났는지 제가 잘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3만원 밑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가격은 적극적으로 사들어가도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실적 증가와 함께 앞으로 영화 시장이라든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컨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게임도 진짜 떨어내진 않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 아마도 4만원 정도의 가격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의 고통을 더 감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콘텐츠 시장의 성장,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창조경제의 흐름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게임과 함께 콘텐츠 쪽이다라는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CNN은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이 없다면 사야 될 때고요. 비중이 부족하다면 더 채워나가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뒤집기에서는 조금은 딱딱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국 이슈에 묻혀서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았지만 유럽 쪽의 흐름도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베이스에는 미국의 회복, 일본의 지속적인 부양정책, 유럽의 회복, 이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유럽 회복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독일의 이 실물 회복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리포트는 한국은행에서 지난 목요일날 나온 리포트죠. 한국은행 박성화 선진경제팀 과장이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배경 및 평가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 리포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독일의 경상수지 추이와 상품수지 추이입니다. 자, 경상수지와 상품수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 거래되는 모든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있는 우리 조카나 누구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경상수지에 포함되죠. 이전 수지 같은 것에 포함이 되는 거고, 경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오고 가는 모든 수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쪽의 상품수지는 말 그대로 무역으로 인한 물건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에 의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독일의 경상수지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쪽이 서비스 쪽에서 일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 수지, 그러니까 독일에서 외국으로 좀 돈을 많이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독일로 들어가서 본국으로 이제 송금하는 돈들이 조금 많아서 이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만 상품 수지 쪽에서는 엄청난 흑자고요. 또 소득 수지 쪽에서도 엄청난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 수지 요만큼을 더 가져와서 자세히 쪼개보면 어떤 업종에서 주로 이익을 내고 있느냐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계류 운수 장비가 절대적이고요. 화석연료, 석유를 포함한 이런 쪽은 독일도 절대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쪽, 바스프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화학업종 쪽의 흐름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쪽의 수출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제조업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보시면 거의 매년 경상수지, 상품수지에서 계속 흑자를 내고 있죠. 한국보다도 더 강하고 견조하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 세계 위기가 오면서 한번 꺾였습니다만 2년간의 흐름을 뺀다면 거의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품 수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디에다가 과연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역시 유로 지역, 그 다음에 유로를 쓰는 나라를 제외한 2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 지역,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주로 선진국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경상수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품 수지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유로를 제외한 EU 지역, 그 다음에 유로 지역, 이쪽에다가 굉장히 많이 팔면서 중국 쪽에는 좀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만 마이너스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왜 마이너스가 나고 있을까요?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공산품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중국의 대부분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죠. 한국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에다가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 국가는 중간재를 수출하기보다는 주로 완제품을 수출하고 중국의 완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는 조금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건 줄어들고 있고요. 유럽 쪽이나 미국 쪽, 그 다음에 일본을 포함한 이들 국가의 수출 물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독일의 지역별 상품 수치는 굉장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그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독일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미 진행 중인데요. 전반적인 연령의 노후화가 진행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과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독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국민성 자체가 원래 근면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나이 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여행 쪽은 많이 가고 있지만 여행을 제외한 내수 쪽에 있어서의 돈은 거의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수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소비를 해야 소비재를 수입을 할 텐데 소비 자체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독일이 계속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있는지, 상품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지 이유를 나타낸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입 덜하고 수출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물론 수출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수입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불황형 흑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독일도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서 나타나는 흑자라면 독일은 둘 다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이 더 빠르게 증가해서 나타나고 있는 흑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는 똑같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에 내면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은 수출이 다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자, 지금 독일이 어떤 국가들과 빠르게 거래를 하고 있고 거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교육 상대국의 전 세계 수입 증가율과 독일의 수출 증가율을 살펴봤을 때 가장 민감한 나라는 브릭스입니다. 중국, 러시아 같은 브릭스 국가들이 가장 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체코, 터키, 폴란드, 한국 같은 국가들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미국이나 이탈리아, 기존에 거래를 많이 하던 유럽 쪽 국가들은 수출 증가율이나 수입 증가율이 모두 제한적인 상황입니다만 새로운 국가들, 브릭스 국가들이 가장 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교육 증가 기여를 봤을 때 독일 쪽은 품목별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화학 제품과 정밀기계와 운송장비 쪽의 수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면서, 즉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 폴란드 이런 나라들의 정밀기계나 운송장비 쪽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하고 화학 제품들을 수출을 하면서 결국은 경상수지가 지금까지 증가해 왔다. 그리고 증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의 전반적인 지금 특징에 대해서 왜 경상수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증가할 건가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금 노동 단위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한 단위,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태블릿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것을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싼 곳은 현재 지금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고 전체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위 노동 비용이
지난 2009년도 위기 이후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양상.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 다운시키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운시켜서 지금 계속 노동 단위 비용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디플레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국가 제외하면 독일, 유럽 중에서는 가장 단위 노동 비용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쪽에 옆에 그림을 보시면 독일의 이제 중간재 쪽은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완제품이고 이 완제품의 중간재는 뭐죠? 들어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반제품들이 중간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반제품들은 중국 같은데 저인구 국가에서 수입해서 들여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노동 비용도 낮추고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도 계속 낮추는 그런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독일의 지금 R&D, 연구개발비 비중인데 전체 GDP 대비해서의 비중이 97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있고 볼륨도 커졌는데 연구개발비는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R&D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독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독일의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 앞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독일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조건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이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원자재 수입 비중입니다. 지금 선진국들과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의 흐름이 조금 다른데요.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육 비중에서 원자재 비중이 50%가 넘지만 독일이나 미국은 20%대 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육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최근에 한국이나 일본의 교육 조건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반면 독일과 미국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독일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경상수지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독일 경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리포트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도 독일 경제가 비교적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리포트에서 챙겨볼 만한 몇 가지 상황들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아직도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초반에 나타났던 불균형은 뭡니까? 무역 쪽에서의 불균형. 중국은 엄청나게 경상수지 흑자를 발생시키고 반대로 미국은 엄청나게 경상수지 적자를 발생시켜서 미국은 소비만 하고 중국은 생산만 하는 이런 불균형이 전 세계 불균형 중에 가장 큰 불균형이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낸 것이냐면 전 세계 교육국의 GDP 대비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의 흐름을 살펴봤더니 한 2% 정도가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 흑자를 내고 있는 이 불균형 국가들이 어디냐? 살펴보니까 일본, 중국, 독일, 미국이 상당히 큰 부분을,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미국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가장 큰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국가들의 흑자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중국도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은 게 독일이라는 거죠. 이게 독일이 가져가고 있는 이 불균형, 이것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독일만 너무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독일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다른 국가들로 빠르게 파급이 되면서 그 흐름들을 조금 나눠줘야 되는데 독일이 일부 나눠주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같은 강도라면 또 유로화가 빠르게 올라가는 강도라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자, 두 번째 시사점은 뭐냐면 지금 독일이 수입하고 있는 쪽을 보시면 유럽 쪽에서 지금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수입량을 늘려나가면서 유로존을 지금 버텨나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독일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면 나머지 따라가고 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주변 국가들의 흐름도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불균형을 가져가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 불균형이 무너지면 다른 국가들도 같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독일의 IFO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BSI 같은 기업 심리 지수거든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자, 지난 2011년 이후에
쭉 하향세를 보이던 IFO 지수가 기업 실사 지수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산업 생산은 계속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물 지표고 이건 심리 지표인데요. 심리 지표와 실물 지표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감만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이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죠? 이 간격이 넓어지면 결국 발생하는 것은 실제로 앞서간 심리의 실물이 못 따라감으로써 실망감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꺾여버리면, 그리고 실물은 안 올라가고 옆으로 흘러버리면 기대가 무너지면서 같이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럽 경제가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지 못한다면, 또 독일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년도에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봤던 유럽 경제가 여전히 부진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환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유로 인덱스인데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유로 인덱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독일의 수출 경쟁력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달러의 향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유로가 지금 높은 수준에 놓였는데 유로가 올라가면서 독일의 실물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과 관련된 이런 영향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체크 포인트들은 뭡니까? 첫 번째, 독일이 무너지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 두 번째, 독일의 지금 실물 지표와 심리 지표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유로 환율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면서 올라가게 되면 유럽의 실물, 특히 수출과 관련된 실물은 더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상수지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내년도에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대로 빠르게 1% 이상의 성장을 보이느냐, 아니면 여전히 0%에서 1% 사이에 디플레, 거의 못 밑 디플레에 가까운 그런 저성장의 국면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빠르게 회복하는 미국 경기, 그다음에 회복하고 있는 유럽 경기, 일본의 지속적인 부양 정책, 이 세 가지를 보고 있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탄력을 줄이는 가운데서도 선진국이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있는 현재의 국면인데요. 만약에 독일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탄력이 둔화되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그리고 우리 시장의 기대 수익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쳐다봐야 될 것은 독일이 얼마만큼 잘해주느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에 연동하면서 부원해동 하기보다, 또 내동 매매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내년에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을 최대한 압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수가 2000 가면 뭐하고 2200 가면 뭐합니까? 내 종목이 안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정확하게 내년도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인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컨센서스가 회복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조선 3사, 이런 기업들의 내년도 실적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월 이후에 발표된 실적을 확인해 보면서 좀 더 종목군들을 압축해 나가는 전략을 아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김종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